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계속해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299명의 의원이 표결에 임해 234표로 표가 가결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부소장님, 사실 이번 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표심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도 200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30여 표가 더 나왔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이 정도 되면은 민의가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93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환산을 해보면 이번에는 215표 정도가 뭐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보다도 20여 표가 더 나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민의를 잘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 국회의원 중에 78.2%가 찬성을 한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그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경우는 236표예요.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도 일정 정도 힘의 균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지금 표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할 때 결국은 영향을 받는 거는 새누리당의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아니면 지분 문제나 향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은 이것만 보고 놓으면은 내부 갈등이 그렇게 과격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36명 정도가 중립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찬성을 한 사람이 26명, 그리고 반대를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26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기보다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정희구 세력을 대변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대선 국면을 준비하자. 빨리 탄핵 국면을 접고 대선 국면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내부적인 그 컨센서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힘의 균형이 일부 친박계, 비박계 내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신데, 기권표도 2표가 나오고 무효표도 7표가 나왔어요. 사실 이 표는 반대를 했다라고 반대라고 생각을 해야죠.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찬성이지만 저는 찬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정청이 그동안 동일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권이라든가 또는 무효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극적이지만 대통령을 차마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공격하지도 못하고, 이런 정말 딜레마 속에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것은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저는 성향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의 탄핵안의 결과를 본다면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입법부가 화답했다. 그동안 광장에 나섰던 마지막에는 232만 명, 사실상 뭐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유례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표출한 분노를 입법부가 수용을 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광장의 목소리,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분노의 분출을 입법부가 받아들였다. 정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굉장한 축을 이루고요. 사법부가 이제 그 판단하는 과정인데,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결국 탄핵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 한 단계 변화를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국기문란 사태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고, 비선에 의해서 아무도 몰랐던 한 여인에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뭐 일요일 날 이 문고리 3인방과 모든 걸 결정하면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걸 읽는 상황들, 이건 국가의 완전 총체적 마비거든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입법부가 받아들였다. 이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이제부터 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을 입법부가 잘 수용한 것이다라는 평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임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국회에 가결이 됐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일정과 어떤 전망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국회의원 234분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탄핵소추 안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의 사유들에 대해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의미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오늘 법제사법위원장이 네. 국회를 대표해서 소추위원이 됩니다. 그 소추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이제 공은 완전히 헌법재판소로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이제 장 교수님 네. 헌법재판소 심판이 개시될 경우에 이제 결국은 시기의 문제 또 가부의 문제 이 두 가지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분의 문제인데 첫 번째 시기의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박한철 소장이 조만간 퇴임하고 1월 말이죠. 1월 말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뭐 방금 보도가 나오기에는 변호사협회에서는 그 전에 하라. 근데 그 전에 하기에는 심리의 어떤 기간도 있고 쟁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가성 문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세월호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는 3월을 넘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것이 뭐 바빠도 그리고 헌재는 헌재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6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쟁점이 오히려 간단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쟁점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모두가 다 연계가 없다. 포괄적으로 나는 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성에 있어서 이것을 헌재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네. 우리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물론 탄핵 소추서에는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의 사유 또 형법과 같은 법률 위반의 사유들이 많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소추 사유 근거들을 일일이 다 판단하게 되면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 증인을 소환하고 해서 신문하고 그 증거들을 기록들을 다 복사해서 또 일일이 보고 판단을 하려 그러면 즉 사실조사에 시간을 너무 끌게 되면 현재 심리 기간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그 사실조사를 주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이 사실조사를 주로 해서 이 사람을 뭐 때렸느냐, 뭐 죽였느냐 이걸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규범적인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을 그 사실에 적용해가지고 빨리 이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치 봤을 판단이다. 때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이미 그 언론이나 혹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또 일본 박 대통령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나 대의제 원리는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234명에 찬성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까요? 일단은 입법을 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소추서에 나온 내용들을 일단은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입법부의 의사를 상당히 이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존중을 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또 헌법재판소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헌법학자들 여러분을 좀 만나서 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어떤 형사소송법처럼 구체적인 것들을 사실 심리하고 이런 절차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대통령이 위반했고 또 헌법의 가치를 파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여러 의원들께서 재판관들께서 고민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학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헌법재판소에 다양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검사 출신이라든가 이 실제 법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헌법학자들께서 규정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이런 현실적인 측면들을 많이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또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고 입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표로 가결을 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당길 수 있다. 그렇다면 당겨진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히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촛불 민심과 국회의 총의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우리 김 부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헌재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재에 대해서 좀 부담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선 좀 지켜보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데 헌재는 지금 아까 많은 말씀들 해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상원의 투표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가지고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헌재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요건을 좀 굉장히 제한하고 법적인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보겠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탄핵 때도 그 기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원칙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그때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때 사소한 법 위반으로 인해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의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특검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여기에서 헌재에서 제시한 게 뇌물이나 부정부패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특검에서 발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특검의 110일 그 조사를 좀 지켜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판단을 다른 이론이 없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가 대통령이 1차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3월 말에 끝나게 돼 있죠. 그러면 특검 수사 3월 말까지 하는 거 다 지켜보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다? 너무 늦어집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란 것은 특검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 혹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는 별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죠.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 시점까지 어떤 특검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나 국정조사의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거는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특검의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에 기반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별개로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의 내용,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그러면 이것을 탄핵소추의 내용으로 넣었으면 헌재에서는 그것을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지금 이제 잠시 뒤면 국회의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도달을 하고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죠. 또 황교안 총리 오후 8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외교, 국방, 안보, 치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헌법적인 질서에 탄핵이라는 카드를 해서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권한대행도 헌법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난번에 이임식 준비도 했던 우리 황교안 총리지만 야당에서 이것과 가지고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슈화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황교안 총리가 흔들리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기 국면이고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 중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옥화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의 어떤 대북 억지력이라든가 군 통수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것도 뭐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떤 지금 권력이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순간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 국민이 이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시간을 가지고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지 이것이 어그러지면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무정부 상태를 몇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혼란상은 황교안 대행 체제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잠시 뒤 이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 어떤 입장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일단 국회 입법부 네. 예산 결정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뭐 작은 소명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나는 국가를 위해서 사심없이 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겠다. 예. 그 전에 담화에서도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는 담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담화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실은 사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사실상 이제 관저에서 예. 집거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뭐 유폐된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권한대행 체제가 우리가 있었던 사례들을 본다면 결국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정치 과정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고 예.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리를 잘할 것인가. 지난 대선 때도 국정원이라든가 주요한 기관들이 댓글을 달고 네. 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틀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이 지금 이게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견인데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직무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임 교수님,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직능의 뭐 범위라든가 갈등의 범위, 뭐 탄핵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까요? 예, 이런 경우를 사실은 헌법 71조가 대통령이 탄핵 수추 의결에 대해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다. 사고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 대행을 한다라고 헌법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권한 대행을 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그렇죠. 관련해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자들이 학설로서 사고의 경우는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직무 복귀를 하게 될 경우 대통령이 했던 기본 정책이나 인사권을 예. 권한 대행자가 다 뒤집어 놓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고로 권한 대행자가 들어섰을 경우는 권한 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에 한정된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권한 대행자가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든지 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든지 혹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례가 2004년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 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부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겠죠. 일단 야당이 지금 귀를 잡고 있는데 오늘 그 정세균 의장이 그 표결 끝나고 발표를 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직자들은 민생에 전념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민생에 국한돼 가지고 뭔가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과연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은 남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방, 경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국정 현안들이 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몇 달 동안을 국무총리가 정말 관리적으로만 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사안마다 그건 좀 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그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고 그게 정당한 권한의 행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정치권 전체에서 또 국민들이 용인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만약 그런데 그 고건 총리와 지금 다른 거는 고건 총리 때는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2년 차 그리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올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적인 부분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기도 짧고 탄핵에서 헌재에서 기각이 되더라, 각하가 되더라.
기각인가요? 기각이요? 예. 기각이 되더라도 대선 다시 복귀한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대선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다음 정권이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그럴 바에는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총리 임명해달라. 그런데 그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또 뭐 거국 내각을 준비해달라.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 사태를 유발한 이 황교안 체제를 유발한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3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야당의 책임은 7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야당이 좀 인정하고 갈 부분은 있다. 더 이상 불안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국무총리를 끌어내릴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또 탄핵으로 갔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야당에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 체제를 어느 정도는 관리하면서 끌고 가고 전국의 안정을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거고 그게 오늘 정세균 의장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결국 이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예. 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자연스럽게 권한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자는 야권의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소장님은 3대7로 야권과 대통령이 책임을 얘기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책임이 7이고 야권이 3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 사안을 만들었고 유발시켰던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면서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권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적 함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권한 대행으로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재 내각은 어떤 그동안 행보를 보였느냐. 거의 적자생존이라고 우리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을 몰아온 책임은 지금의 총리와 장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 국정을 비선 실세에서 농단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지금까지 수첩 적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네. 그런 무능한 내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각이 앞으로 국정을 다 이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예. 황교안 총리만 해도 제가 어떤 학교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를 I don't know 총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국회에서 답변하는데 황교안 총리는 항상 이 시점에서 총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검찰 조사 중에서 대답할 수 없다. 총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다. 황교안 총리는 평생 이 공안 검사를 해봤고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의 어떤 경제, 교육, 다양한 예. 국정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경륜이 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총리가 있다면은 예.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국정의 위기도 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과감하게 그렇게 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여야 합의하에 뭔가 그런 이 방안을 마련해낸다면 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황교안 총리와 현재 내각들은 사실상 그동안의 이 국정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고 방조해야 한 공동의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와 내각 전체가 현 상황에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인데 우리 장 교수님 어떤 시각이신지요? 물러나면 국정의 공백 상태가 너무 위태로워서 저는 헌법적 질서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거국 중립 내각은 좋지만 우리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누가 임명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거국적으로 해서 여야당이 합의해서 내각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저는 정치권에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모든 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장관도 각 정당의 여러 가지 이념적인 스펙트럼과 다를 경우 이것이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총리도 한 명 지난번에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관들 전체를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각 야3당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탄핵의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지금은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탄핵을 통해서 앞으로 헌재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해서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촛불 민심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야당도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을 탄핵을 통해서 했고 새누리당 마찬가지로 정치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대통령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모멘텀을 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임 교수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대행할 황교안 총리의 지위가 그거를 물러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적
헌법적 권한을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 받았을 때 그 권한 행사 정지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권한 대행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돼야 할 것이고요. 그 대신 그 직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야당 또 여당 국회와 협의를 해서 네. 그래 알겠다. 내가 물러나겠다. 비록 내가 국무총리지만 내가 국무총리직을 물러나겠다. 그 대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러면 바람직한 국무총리를 뽑아서 추천해달라. 추천해라. 그러면 그분을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분한테 권한 대행자로서의 지위도 넘기는 거. 그거는 헌법적으로 위헌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가능한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전국이란 것은 사실은 그 민심이 이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만 해도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겠다. 국회가 일정을 제안해주면 거기에 알아서 이선 후퇴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하야하겠다는 대통령을 왜 탄핵까지 시키냐면서 다시 입장을 바꾸었는데 그걸 다시 돌린 게 누굽니까? 바로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권한 대행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자가 됐지만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해서 그분을 그 권한 대행자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전혀 문제될 수 헌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국회의 탄핵 표결, 압도적인 상황의 탄핵 표결로 인해서 힘의 균형, 야당으로 상당히 쏠릴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 여러 가지 되새겨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국정 공백에 최소화를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 또 경제 안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에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의 이야기로 좀 들어야 될까요? 역시 이 위기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 넘었는데 국민을 믿고 정치가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이것이 탄핵이 국정의 갈등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 이 정상화의 바로 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청와대의 모든 시스템이 경호 시스템부터 국가 안전 시스템 또 국가의 뭐 기밀 시스템 모든 게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정말로 정상화시켜서 나가야 되고요. 특히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으로서는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는 그런 측면인데 정말로 이 부분에서 이것이 허언이 되지 않고 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공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민주당에서는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탄핵 이후에도 즉각 퇴진을 얘기했는데 추미애 대표 얘기를 갖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철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서 이제 헌재의 결정 과정은 가지만 국민들의 지금 요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끌고 온 국민들의 요구는 사실은 퇴진이거든요. 이 탄핵은 앞으로도 시간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장 보고 싶은 것은 이 잘못된 정치가 어서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식 절차로서는 탄핵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서 야권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정치적으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국가의 혼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의 경우 퇴진을 조기에 결심해 줄 경우에는 여야 간에 새로운 판이 짜지고 대선 국면도 이 진입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도자, 이제는 과거의 혼란을 딛고 이 여러 가지 경제 또 뭐 외교 안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륜과 또 포부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건 보수적인 성향이든 또는 진보적인 성향이든 국민들은 이 나라를 이끌 진정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진영에게 꼭 유리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판이 만일의 경우 대선판이 시작된다면 보수 진영도 거기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끌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이 국민들의 성향을 봤을 땐 진보 보수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51대 49의 싸움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공정하고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경선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함께 마련해 준다면 저는 좋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일종의 결단을 좀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필요가 있는데 김 부소장님,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잠시 뒤 이제 언젠가 좀 바로 뭐 멀지 않은 시각에 이제 입장을 낼 것 같은데 박 대통령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는 것이
박 대통령 본인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할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하야를 선언해 주길 바라겠죠.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대통령의 성향상 그 기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사실 하야를 하겠다고 미리 발표를 얘기했잖아요. 네. 탄핵 가지 말아라. 내가 하야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 국회에서 일정을 좀 제시해달라 그러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탄핵으로 갔어요. 그것이 국정 공백을 장기화시키는 결과적으로 장기화시켰단 말이죠. 하야 일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탄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정치권에서도 다음 후보를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거죠. 게다가 총리 문제도 지금 계속 불확실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탄핵을 선택하는 게 과연 옳았느냐라고 하는 1차적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탄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황교안 총리 체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 총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 총리를 뭐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실제로 권위 있는 사람은 그 권위 이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을 임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권한 대행을 임명하기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야당에서도 추천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좋은 후보를. 그러면 야당이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사실 야권 내에서 합의가 안 되고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황교안 총리를 계속 흔들어가지고 이 혼란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선 전략 아니냐 이런 네.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이 나한테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밀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다른 후보들이 없는 상황에서 독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국민들은 좀 회의감도 있고 피로감도 있는 그럼 거거든요. 이 순간에서 야당, 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당의 역할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은 지금 사실 총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리가 본인이 독단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야당을 계속 협조를 구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협치 모델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와도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총리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지금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건 청와대나 여당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전국을 해법을 풀 수 있는 것들은 야당이란 말이죠. 야당 중에서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 때 여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미애 아까 대표의 기자회견도 야당으로서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수습과 국정 안정, 경제 우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여당으로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야권 공조 얘기했는데 그거는 야권 내에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다. 네.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미 탄핵에서는 다 같은 배를 타고 왔지만 탄핵이 끝난 상황에서는 경쟁을 해야죠. 대선을 본다고 하면 여당에는 후보가 없으니까 야당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진짜 가치 있는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야당의 생각이 좀 삼민 삼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십니까? 야당의 그래서 행보. 야당의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탄핵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탄핵을 국민의 촛불 민심으로서 일단은 지금 탄핵이 이미 가결이 됐는데 야당은 대권을 잡았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부터 현 다음 상황이라면? 대선 때까지 국민들은 야당이 집권을 했다고 지금 보는 걸 겁니다. 이랬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하겠죠. 앞으로 뭐 추미애 대표가 정부, 국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미 이제 국정의 드라이브를 야당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황교안 총리도 야당한테 모든 것을 협조를 구해야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드 문제라는 것도 하나를 보더라도 야당은 사드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협의체에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큰 이제 파열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외교적인 문제를
따져보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과 야당 제1당이 네. 제1야당이 이것을 서로 합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1당의 지위, 탄핵을 유치한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이 국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사드 문제를 다 뒤집어 버리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속보로 들어오면 민주당 황교안 총리 퇴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입장이라고 알려졌고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 반대로 지금 즉각 하야를 한다. 황교안 총리도 퇴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야당들의 현재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각 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노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그래서 야당의 공조를 추미애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아마 그런 정책적이라든가 또 이 공조의 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얘기를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뭘 던졌냐. 임기 단축 등 개헌을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만일의 경우 순수하게 내가 퇴진하는 일정들을 놓고 난 다 던지겠다라고 했다면은 네. 야당과 같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틀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도리어 더 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회에 공을 던지고 개헌이란 임기 단축을 한다는 건 개헌이 필요한 건데요. 개헌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에 맞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야당도 같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야당이 저는 이 황교안 총리와 당장 사실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비판적이지만 국정이 협조를 할 겁니다. 왜냐? 지금 국정이 너무나 큰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모든 정치와 정책이 다 올스톱입니다. 실제 우리 현재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만나보면요.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있고 그냥 위기관리 대처만 합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을 곧 취임하는데 네. 그렇다면 외교안보 정책도 조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민한 문제, 예를 들어 사드라든가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는 당분간 좀 국가의 정책에서 틀을 잡을 때까지는 미뤄놓고 네. 가장 현명하게 미루는 겁니다. 이걸 강행하거나 아니면 다 내려놓기보다는 앞으로 정부에 맡겨놓고 정말 이 트럼프 당선자에 대치하는 문제라든가 외교안보적으로 네. 특히 경제에서 위기 상황들 이런 문제를 황교안 총리가 주도하는 이제 그 정부와 여야당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돌파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여당 상황도 사실 궁금해요. 지금 234표의 이른바 압도적인 표로 가결이 됐는데 김 부소장님 사실 이렇게 되면 친박 지도부의 사퇴, 비주류 중심의 지도부 등장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지도부 문제는 지금 그 마크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좀 버티는 게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네.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걸 탈당을 시키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당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당이 지금 뭐 특별한 입장을 발표를 아직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잠시 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있다. 아마 지금 입장 청와대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좀 더 짚어주시죠. 지금 청와대에서도 뭐 이미 예상을 했을 거니까 뭐 지금 정리를 하면서 총리한테 이렇게 조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겠죠. 그런데 여당에서 아직 발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뭐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박계에서도 이거를 좀 동력을 받아가지고 뭐 당을 다 비박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건 화합형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좀 해석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표심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 안정에 대한 부분이다.
이게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쓰나미를 새누리당이 버틸 수 네.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정 정도 좀 통과해 주는 거 지금 아닌가. 현장 라이브 지금 화면으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엄중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가시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결식 아동, 에너지 빈곤층을 비롯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큰 시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었습니다. 국정에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민생 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의 일들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까지 꺼트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 국민들께서는 항상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마음을 잘 추스리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들께서 잘 독려해 주시고 국정 현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특검 수사에 담담히 임하겠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성 시대에 국민의 삶이 결코 한순간이라도 방치돼서는 안 된다. 황교안 국총리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앞으로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 지금 탄핵 의결서가 도착한 것에 대한 어떤 사실상 심경과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 교수님, 네.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대통령 퇴진 일정을 결정해 달라. 그것은 이제 무의로 그쳤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일단 탄핵을 가결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탄핵 가결에 대해서
엄하게 받아들이고 부덕의 소치로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이것이고 그 두 번째는 그겁니다.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국정 공백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뭐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겠다. 네. 그리고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탄핵이 기각이든 아니면 탄핵이 일단은 탄핵을 통과를 하던 이것에 대해서 탄핵이 통과가 돼도 저는 대통령이 애초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임기 단축은 실현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탄핵 심판을 끝까지 네. 법리적 논쟁을 해서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형사적인 그런 어떤 법정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인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 마지막 국민에 대한 그런 이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김 교수님? 일단은 국정 공백이 초래된 상황도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정말로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앞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이 업무를 해달라. 그리고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담담하게 앞으로 해나가겠다. 결국에는 뭐 중도 사퇴나 하야는 없다.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저는 그대로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측면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마 동일한 흐름이 갈 텐데 대신에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동안에 받아 적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모습들. 물론 마지막이니까 참담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이 권한대행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 발언을 해주고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지금까지 국무위원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치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이라도 정말 자기 고백도 하고 성찰하면서 대통령과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통령 얘기만 듣고 있는 저 모습이 저는 아직도 참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제 목소리 내고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을 좀 섬기는 자세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한 각오로 합심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바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이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면이나 형식면이나 아쉬움들이 계속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그 형식은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내용이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할 건 없고 이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대국민 담화를 직접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하거나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예상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 간담회. 국무위원 간담회는 미리 소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황대행에 대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수인계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황 총리에 대해서 뭐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국정을 맡기고 그래도 뭐 보기에 나쁘지 않게 맡겨놓고 페이드 아웃을 하는 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 이 마무리를 잘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특검이나 탄핵 이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러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위원 간담회 발언 다시 한번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엄중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가시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결식 아동, 에너지 빈곤층을 비롯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큰 시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었습니다. 국정에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민생 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의 일들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까지 꺼트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 국민들께서는 항상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마음을 잘 추스리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들께서 잘 독려해 주시고 국정 현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 탄핵 결과 부덕의 소치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 앞에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라고 입심경을 밝혔습니다. 임 교수님, 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그러면서도 묵묵히 지켜보겠다, 합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요? 우선 의미 해석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TV에 나오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 소추의결서 등본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순간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국무회의 간담회도 할 수 없고 일체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 마지막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그 발언을 보고 대통령께서 계속 안타깝다 하셨는데요. 네. 저걸 보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부덕이나 불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셨고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많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저런 담화를 봤을 때 정말 뭐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안보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권한 행사가 정지돼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위중하고 급한 상황이라면 네. 저라면 대통령께서 사임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정말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안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임을 해주시는 발언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더 바라는 그러한 발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번 국회 탄핵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찹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분들께 각자 마무리 받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부소장님, 여권, 집권 여당 상황을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여권은 지금 내부적으로 집안 싸움을 좀 하겠죠. 집안 싸움을 하면서 대선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대선을 준비하기엔 안에 너무 주자가 없어요. 대선 주자로 그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지금은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 오늘로써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탄핵 정국에서는 국민이 주역이었지만 대선 정국에서는 정치권이 주역입니다. 그럼 정치권에서도 야당에 이별되는 정권이 넘어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럼 야당이 정말 아름다운 경쟁과 비전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 중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지금 헌법재판소인가요? 이게 좀 어두워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모습, 전달되는 모습인데요. 아까 우리 임기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절차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청와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야당 입장에서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이 전국을 어떻게 좀 마무리하고 수습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야당의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권 정당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 가지 요구도 해야 되지만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대해서 같이 새누리당이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적당한 그런 보복 행보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국정을 이해하고 또 그 틀들을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에 걸맞춰서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예. 또 정말 사심 없이 지금 국민 전체가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여줬던 연인원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연행되는 사람 없이 전 세계에 정말 수준 높은 대한민국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결국은 그 근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말 자기 자신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맹자가 말한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게 진실한 반성일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번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 도래할 가능성, 또 이합 집산, 정계 개편, 또 한편에는 개헌론까지 불거지면서 전국이 또다시 혼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뭐 저는 이제 집권당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을 배출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오늘 대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12월 한 달 내내 저는 삼보일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고대죄하고 국정은 야당한테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1야당인 민주당한테 집권 여당의 자리를 넘겨주겠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민생하고 이런 것들은 야당이 권한대행과 협의해서 해라. 예. 이러면서 삼보일배를 12월 내내 추운 겨울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국면이랑 새누리당은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당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대선 주자들은 앞으로 대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권력의 욕심이 있는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역으로 또 탄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그동안의 혼돈을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우석 미래개발전략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